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박수연입니다. 오미크론 이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아직도 정점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 시스템이 괜찮은지, 환자가 이렇게 급증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세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각각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서지영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 호흡기내과 천은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염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루에 20만 명의 그 안팎의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 현장이 어떤지, 중환자실, 그리고 외래, 여러 가지 그 병원들의 상황들이 어떤지 각각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중환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코로나 격리병 등 중증 치료 병상들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와는 달리 과거 델타까지는 호흡 부전 환자가 주된 어떤 그 중환자실로 오는 이유였다면 현재는 기존에 갖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오미크론 병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불안감이나 관찰을 위해서 들어오는 환자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우선 그 확진자가 지금 20만 명 전후인데 실제적으로는 아마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이상 감염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지금 의료진들이 감염이 되면서 격리가 되고 있고 또 간병인이나 보호자, 의료진들을 통해서 다른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감염이 되면서 격리되고 그중에는 중증자들이 일부 사망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택치료가 많이 늘어나면서 사실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서 격리 후에 병원을 찾아오시고 이러한 분들이 후유증으로 인해서 재입원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원 환자들을 보게 되면 절반은 코로나와 연관된 환자들이고 절반은 다른 질환으로 입원했다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꼭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면 입원을 꺼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코로나19 중환자실도 있고 일반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보는 병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입원하는 과정에서 입원을 통제를 이제 그 보건소라든지 질병관리청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임의로 이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배분을 해주면 받게 되는데 실제 정말 환자가 중환 환자라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들이 이제 자기 건강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해서 또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는 경우가 많고 또 때로는 이제 그런 환자들 중에서도 중환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료 체계적인 측면에서 좀 이런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고 정말 중등증이나 의료기관에 입원해야 될 환자들은 입원을 해야 되고 또 사실 그게 필요 없는 환자들은 또 입원을 할 필요 없이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아까 천은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실제 의료기관 내에 의료인들도 많은 감염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모저모로 좀 혼란의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감염력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환자들 중에서도 무증상으로도 또는 이렇게 병동에 입원해서도 이렇게 코로나가 진단되는 경우들도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반대로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의 호흡부전이나 이런 양상은 뭐 델타나 이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것 같다는 그런, 중증화가 좀 낮은 것 같다는 그런 양상으로 좀 들리는데요. 혹시 확산세가 더 계속 심해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 30만 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교수님들 혹시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대처 방안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확진자의 수에 너무 우리가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결국은 오미크론에 있어서 사망하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사망하실 가능성이 높은 그런 취약 계층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느냐. 그다음에 중환자가 만약에 폐렴이 심해져서 그 호흡부전으로 중환자가 된다면 그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료 체계가 어떻게 가동되고 어떻게 이분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이 환자 수 자체에만 이제는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오미크론은 우선 상기도에서 주로 복제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폐렴으로 가지 않고 제일 많은 증상이 인후통이고, 인후통이 한 일주일 정도 가지만 대부분은 콧물 재채기, 일반 감기고요. 한 80% 이상이 무증상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성은 3배 이상 높지만 중증화율은 한 5분의 1 정도, 치사율은 10분의 1 정도인데, 이 결과도 경구치료제가 투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구치료제가 또 10분의 1 이하로 치사율을 낮출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독감보다 훨씬 낮은 치사율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너무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부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죠. 이제는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수동 면역을 앓게 되고, 그렇게 돼야지만 전 인구의 30% 이상이 보고된 확진자가 나오면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국내는 과거에 재감염 사례가 거의 없어서 다른 나라는 한 달 만에 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지만 국내는 그것이 거의 2달 이상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의 진료는 갑자기 증상이 나빠질 때 입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관리군이 되지 않으면 혼자서 견뎌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유아들 같은 경우는 탈수로 인해서 경련이나 폐렴이 올 수 있는데, 간단하게 수액만 맞아도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던 소아과에 증상이 있어서 진료를 보고 그분이 수액을 주시거나 입원을 해주고, 건강하신 분도 면역이 떨어질 때 감염이 되게 되면 나빠질 수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스템은. 자, 우리가 경구치료제 팩스로비드는 12세 이상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40세로 연령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연령 제한을 풀어야 되고, 누구나 증상이 나빠지면 치료를 받게 하는, 그러니까 독감처럼 우리가 일반 의원은 검사보다는 치료제와 재택을 관리하는 쪽으로 해주고, 우리 일반인들은 검사를 해서 양성이 있고 증상이 있으면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일반 진료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저는 이제 결국 이게 다들 궁금한 게 피크가 언제일까? 이제 피크를 뭐 30만이라고 추정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보다 더 많이 뭐 50만까지 이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인구 대비 몇 %가 피크가 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대비해 보면 되게 수치가 한 30, 우리나라 인구 대비 한 30만에서 50만 그 사이가 아주 피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하나 우리나라가 조금 다른 나라보다 전제 상황으로 봤을 때 좀 불리한 점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감염자 숫자는 한 4.4% 전 국민 대비 그 정도 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24% 정도 감염이 보고를 했고요. 또 프랑스 같은 건 한 35% 가까이 감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럽의 평균이 한 30% 가까이 되고, 미국 뭐 25% 미국이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거기까지 쫓아가려면 사실은 더 많이 감염이 진행이 돼야 어느 정도 헐드 이뮤니티를 이제 얻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숫자가 지금 현재 오미크론에서 큰 의미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중증화율이라든지 입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숫자가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입원율은 이제 중증화율은 낮지만 환자가 생기는 숫자는 어느 정도 숫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그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또 잘 교통 정리를 잘 해서 중증 치료를 좀 받게 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제 도입해서 재택 치료라든지 중증 환자라든지 집중 관리 환자라든지 이런 이제 분류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이 오미크론 시대에서 그런 분류가 사실은 정부에서 하는 그런 분류, 이제 인위적으로 하는 분류죠. 그런 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게 조금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제 기존의 의료 체계를 좀 활용해서, 좀 이 오미크론이라는 게 감염병이니까 우리 감염 관리 수준을 좀 높인 진료, 좀 양질의 진료를 좀 제공하는 그런 기존의 의료 체계를 잘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 내가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료를 받을 때 이게 고열이 나고 뭐 그런 오미크론 감염이 있는 환자 같으면 거기에 맞는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지. 지금 온갖 시스템을 다 구축해 놔서 실제 의료진들도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환자들은 아마 더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국민들이나 아니면 또 일부 의료진들도 마찬가지로 궁금해할 수 있는 상황이요. 백신 접종률이 높은데 일단은 어쨌든 그 감염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4차 접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또 이거에 대한 반발심도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4차 접종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천은미 교수님이 백신 네. 접종에 네. 이제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이게 저는 영양제의 비유, 영양제처럼 아무 문제가 없다면 뭐 맞는 거에 크게 거부감이 없겠지만 일부에서는 분명히 좀 심각한 부작용들이 있고 특히 청소년들은 맞지 않아도 중증으로 대부분 가지 않는데 벌써 7명 정도 청소년이 사망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전 청소년 접종은 자율 접종이 맞는 것이고 지금 더 이상 맞을 필요는 없다. 왜?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백신 접종을 통해서 오미크론을 예방하는 건 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오미크론이 확산세가 빠르고 백신 접종을 통해 면역을 얻는 것 자체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오미크론 예방률이 70%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3개월 정도 지나면 현저히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 18세 이상은 96%가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더 이상 예방접종보다는 지금의 방역수칙과 그 중에서 어떤 그 중증자가 나오기 전에 얼마나 치료제를 잘 쓰느냐가 중요하고요. 4차 접종을 시행한 이스라엘도 지금 그 외의 나라에서는 크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진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꼭 4차 접종이 필요한 정말 면역 저하자다. 그러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권고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4차 접종으로 오미크론을 막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네.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중증화율, 입원율, 사망률이 줄어든 건 틀림없습니다. 예. 미접종자에 비해서 그런 게 틀림없기 때문에 백신 접종의 효과는 이제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좀 아주 중증이 아니고 아나필락시스라든지 또 그 심근염이라든지 뭐 이런 중증의 백신 부작용 이외에도 기저질환의 악화라든지 특히 뭐 SL이라든지 그 루푸스라든지 이런 질병이 악화된다고 지금 많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2차 접종 이후에 3차 접종 또 지금 4차 접종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에게 백신 접종은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나온 합병증, 후유증이 좀 적은 백신, 알려진 그런 백신을 또 하나의 보조로 선택지로 쓴다면 좀 더 백신 접종률을 좀 높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 접종으로 이득이 없는 군에서는 그렇게 이제 본인의 선택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사실 오미크론이 스파이크 프로테인, 그러니까 대부분의 백신들이 지금까지 개발된 백신들은 스파이크 프로테인에 대한 어떤 항체 반응과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백신인데요. 오미크론 자체가 워낙 스파이크 프로테인 쪽으로 변이가 많기 때문에 이 백신으로 만들어진 중화 항체들은 아무래도 오미크론 감염을 막는 데는 효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단지 그 기존의 백신에 의한 그 세포성 면역은 사실 오래 가는데 그런 세포성 면역은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파퓰레이션, 어느 환자군에서 이런 4차 백신이 효능이 있는지가 밝혀지기 전에는 저는 사실 굳이 이것을 지금 현 단계에서 진행하는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4차 접종은 선진국 사례에서 좀 그 해외에서 그런 4차 접종의 경험이 좀 쌓이고 나서 국내에 적용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4차 접종이 필요한 분이 요양시설에 계신 분이나 면역 저하자들인데요. 사실 그런 경우도 저는 지금 이렇게 확산세가 많을 때는 우선 신속 검사를 저는 주기적으로 하면서 확진자가 한두 명 나올 때 저는 경구치료제를 투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구치료제의 특징이 바이러스 복제량을 10분의 1로 금방 감소를 시키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전체적으로 해서 막는 것보다는 훨씬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환자 입장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매한 팩스로비드를 정부가 최단기로 오미크론 유행 전에 최대한 많이 구매를 하셔서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분에게는 모두 저는 투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 천은미 교수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셔서 그럼 신속항원 검사 키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가검사 키트 도입이 되고 나서 사실 의료 현장에서는 혼란도 있고, 그리고 이걸 하고 나서 또 양성이 나오면 또 PCR을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들 때문에 또 굉장히 환자들이 힘들어하고, 추운데 막 애기들도 막 몇 시간씩을 기다려서 또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가검사 키트가 도입되면서 이게 양성이면 또 PCR을 돌려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진단적인 예민도와 특이도를 갖고 있는 검사도 그 검사를 어떤 상황에서, 임상 상황에서 하냐에 따라서 양성 예측률과 음성 예측률이 다릅니다. 결국은 증상이 있는 사람이 양성이 나오면 그분은 오미크론 감염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PCR을 현 단계에서 해야 되느냐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PCR을 함으로써 우리가 사실 발견하고 싶은 환자들은 감염력이 높은 환자들을 발견하고 싶은데 오히려 감염력이 떨어진 상태의 환자들을 더 많이 발견하는 그런 검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신속항원 검사가 이제 양성률이 낮을 때는 위양성률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30%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의 진단이 됐을 때 경구치료제 투여가 최소한 3일, 5일 이내에 약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증상을 느꼈을 때 첫날에 인후통이 있을 때 신속항원을 하면 양성률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하루나 이틀 있다 검사를 하면 이게 PCR 대비 100% 가까이 나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만큼 복제량이 많을 때 검사를 하면 되고 말 그대로 이거는 셀프 테스트예요. 자가 검사 키트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선별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의원에서 하는 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검사해서 증상이 있을 때 검사해서 양성이 나오면 빠르게 약을 쓸 수 있는 게 독감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별해서 하는 거는 PCR로 꼭 확진이 필요한
보호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저는 검사를 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의료 현장이나 일부에서 매주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서 한두 시간 기다리면서 감염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지금 국내 현장에서는 신속항원을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인지를 해주시고, 정부가 구매하고 있는 물량을 저는 국민들에게 돌려주시게 되면 국민들이 좀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또 이 검사 키트가 네. 보호자용은 이렇게 코에 면봉처럼만 하고 이 병원이나 의원에서 가는 거는 좀 깊게 해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네. 혹시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뭐 잘 좀, 아시겠지만 이런 검사라는 게 그 누가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사실 양성률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신속항원 검사도 의료진이 검사를 하면 훨씬 더 제대로 된 결과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속항원 검사를 이제 이 유행이 이제 상당히 이제 유병률이 높을 때는 신속항원 검사의 예측도 좀 올라가는데요. 하지만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또 이 진단율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이 집에서 이제 자기가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 이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이 검사의 신뢰도 차원에서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증상도 있고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도 나오는 환자를 굳이 또 PCR을 해가지고 또 이중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잘 의료기관에서 이제 의원급 의료기관 같은 데서 잘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고 또 진단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신속항원 검사를 이제 개인이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진단의 확증이라든지 또 팍스로비드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 이제 좀 오용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이 하는 검사를 이제 스크리닝 테스트로 이제 이용하는 건 괜찮지만 그게 이제 정말 제대로 진단해서 처방을 받으려면 조금 그런 문제는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이 검사를 했을 때 내가 이제 집중관리군이면 다시 병원이나 이런 데서 확진 검사를 해서 약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뭐 40세고 전혀 기저질환이 없기 때문에 집중관리군이 안 되고 증상도 경미한 경우에는 자가격리용으로는 개인이 하고 자가격리를 하는 것은 저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의 사례에서도 이렇게 PCR로 양성이 나온 숫자와 그다음에 이제 신속 항원 검사 양성으로 된 숫자를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발표하는 국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제가 저희 딸이 사실 싱가포르에 살아서 싱가포르 보건부의 홈페이지를 자주 갑니다. 그쪽 상황을 보기 위해서. 거기 가면 굉장히 국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여러 가지 그래픽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현재 환자 수, 그 중에 신속 항원 검사로 확진되는 사람의 수와 PCR 수를 이게 따로 보여주고요. 최근 28일 동안의 위중증률을 아주 잘 보이게 보여주고 ICU 환자 수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확인할 수 있게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치를 정말 공개해 주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어떤 상황인지를 쉽게 파악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창구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양성이 나오면서 재택치료의 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현재는 재택치료군이 65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재택치료를 받던 뭐 아기라든지 환자들이 사망하는 사례들도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재택치료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재택치료 기관들이 한 6,000곳 정도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일단 이것이 충분한지
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재택 치료를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나 장비나 또 이 화상 통화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이제 그런 지정을 하고요. 또 이제 환자들도 그 지정된 곳에 이제 진료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미크론의 상황을 보면 지금 재택 치료 환자가 65만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6천 곳 정도 가지고 재택 치료를 담당하게 되면 한 곳에서 담당해야 될 환자 수가 굉장히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병원급도 있겠지만 병원급은 가능하겠지만 의원급에서 하루에 재택 치료 환자를 10명, 20명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재택 치료 시스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재택에서 특별히 치료하는 게 별로 없는 재택 관리의 일종이고요. 이게 이제 일반 진료군하고 집중 진료군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하는 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미크론이 이제 이렇게 하루에 10만 명, 20만 명 생기게 되면 재택 치료한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 기존에 있는 의료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개원하고 있는 내과 의사가 한 2만 군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곳, 또 가정의학과, 또 그 외에도 이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제 이 오미크론이나 코로나 이 유행 시기에는 전면적인 비대면 진료를 좀 더 활성화해가지고 이 국민을 이제 케어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 거지. 어떤 재택 치료다 아니다 이런 어떤 기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틀을 좀 과감하게 좀 깨뜨릴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네. 특히 기존에 우리가 다른 질병이라면 언제 병원에 갑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오미크론도 역시 아프면 의료진을 찾을 수 있게 그렇게 국민들의 교육을 잘 시키고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와 의료계의 책임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미크론이 왔기 때문에 델타 이전과는 저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백신 접종을 다 대부분 했고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중증 예방 효과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자체가 독성이 매우 약하고 우리가 한 번은 겪어야지만 이 고비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속도라면 저는 2주 이내에 아마 대부분이 많은 수가 감염이 되고 3주 정도 되면 정점을 찍고 내려올 거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과거의 델타처럼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진들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미 감염이나 백신으로 면역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요양을 하다가 갑자기 발열이 뭐 3일 이상 나고 흉통이 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의원에 가서 엑스레이나 피검사를 하고 진료를 보고 약을 받을 수 있으면 약을 받고 이런 식의 그냥 일반 진료로 가야지만 이 상황이 저는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처럼 약이라든지 검사를 어떤 관리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검사를 하고 국민 개개인이 증상이 있을 때 진료를 볼 수 있게 하고 지금 재택 요양병원이 6천 곳이 아니라 지금 모든 진료를 보는 의원들이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일반 진료를 보는 것으로 저는 전환이 되는 시점이 오미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마디 추가해 드리면 이게 이제 이 오미크론이 이제 우리나라 전국을 다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자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이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할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오미크론이라는 병이 그렇게 중증도가 높은 병이 아니고 독감보다 조금 더 센 독감이다 하는 정도로 내가 기저질환이 없고 좀 60세 이하고 그러면 잘 쉬고 뭐 잘 먹고 그러면 또 증상이 있는 대증적인 치료를 조금 하고 그러면 충분히 버텨나가서 잘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다라는 인식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은 공포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의료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진료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매일같이 이제 그런 코로나 환자들을 몇 명씩 이제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호흡기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프로텍션을 마스크를 꼭 끼고 뭐 기본적인 뭐 사정 보호구까지는 아니지만 때로는 이제 환기도 좀 자주 시키고 그런 작업을 좀 하면서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지금까지 이제 감염이 되지 않고 충분히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TV를 보신 많은 이제 의사 회원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렇게 공포심을 갖지 마시고 진료에 임해도 되지 않을까. 좀 사정 보호구 충분합니다. 제가 보기에 충분하고 그래서 진료를 하셔도 된다. 또 비대면 진료 좀 더 활성화해서 정말 환자가 불편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야 이 병이 또 잘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해주시고 정부는 이런 것들을 잘 굴러가게 일반적인 진료 체계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지 정부에서 새로운 시스템 만들어서 거기 따라오라고 하면 국민도 헷갈리고 의료계도 헷갈리고 지금 막 이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설적으로 오미크론이 우리가 이제 집단 면역을 유발할 수 있는 저는 최적의 변이 바이러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면 델타도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일부러 오미크론에 감염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오미크론 감염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우리 경구치료제를 너무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의료진이 과로로 인해서 감염이 됐는데 약을 쓸 수가 없어요. 나이가 2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런 경우에 아무리 약을 달라고 해도 입원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이런 이상한 시스템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이 나빠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은 빨리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위드 코로나 때도 좀 사실 당해봤는데요. 뭐냐면 이게 확진자가 늘어나면 중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만약에 의료 이런 자원이라든지 의료 시스템이 이거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높아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중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서 혹시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봐 이제 이 환자들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중환자실 부족이라든지 병상 부족 상태가 재현이 되면서 환자들을 또 잃게 되는 사례나 이런 것들이 좀 예측이 되진 않는지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2,500명의 중환자까지 치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중환자 아마 병상 수를 집계를 하면 2,500개가 나옵니다. 근데 과연 그 모든 병상들이 진정한 중환자라면, 벤틀레이터를 걸고 에크모 직전까지 가서 환자는 지금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넘어가는 그런 환자들이 2,500명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죠. 똑같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지금하고 의료 인력이 동일한데 그때 없던 이 의료 인력이 뭐 금나라도 뚝딱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병상만 벤틀레이터를 연결해서 환자를 볼 수 있게 그런 병상을 준비했다는 거지 진짜로 이 2,500명까지 가면 절대로 그게 가능하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 그러니까 일상적인 어떤 시스템의 중환자 치료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를 강구해야 될 겁니다.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회복 가능한 환자 우선으로 중증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어떤 원칙을 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인력이 모자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모자른 인력으로 그 최선의 어떤 최선을 다해봐야 될 텐데, 그런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비중환자 전문의가 1차적으로 환자들을 보고 일선에서, 중환자 전문의는 그분들한테 컨설팅을 하면서 지금 한 명이 한 10명의 중환자를 본다면
30명 정도 한 명이 담당하면서 컨설팅 위주로 그 중증 전문가는 그 컨설팅 위주로 하고 실제로 일선에서 환자를 보는 사람은 비전문가로 대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작년과 지금과 병상은 늘어났지만 인력은 전문 인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망하시는 분은 저는 코로나 중증자 사망자보다는 연관 질환자가 어떤 코로나에 감염돼서 그 질환의 악화로 사망하시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병동에서 감염자가 많다 보니까 다른 질환으로 입원한 분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데 그분은 치료제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치료제는 재택 치료제만 투여가 됩니다. 그럼 그분은 결국 중증으로 사망을 하시게 되는 거고, 요양시설 같은 경우도 바로 경부치료제를 투여할 수 없으면 집단 감염에 의해서 많은 사망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중증자 그 증가세보다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제때 치료제가 들어가지 못한, 그래서 기저질환의 악화와 동반된 사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원래 그 팩스로비드는 12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이 아직까지 10,000명분 정도도 못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또 한 4, 5만 명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연령을 낮춰주시고 병원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약을 투여해 주셔야 되고, 건강하신 분도 나빠지면 약을 투여해서 중증으로 안 가게 한다면 우리가 중환자실이 많이 포화가 될 일도 없고, 사실 지금 중환자실에서는 인공호흡기 끼는 분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그냥 중환자라고 보기엔 어려운 중환자가 많은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망자를 줄이는 방법은 적시적소에 치료제를 투여하는 것이고, 그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천은미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우선은 임상에서 이런 좋은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환자에게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약을 투여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 이제 그런 환자들이 중증이 되고 또 사망하게 되는 것을 보면 이제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 왜 약이 있는데 약 써보지도 못하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환자가 베드가 2,500개 있다고 이제 준비를 했다고 그러고, 근데 실제 지난번에 1,000명이 이제 중환자가 넘었었을 때 거의 의료 대란이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현상은 그 당시에 1,000명 정도 중환자가 생길 때만큼 지금 사망자가 중환자가 600명밖에 안 되는데도 사망자가 똑같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천은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 걸렸는데 기저질환이 악화돼서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중환자 관리에서 제일 우리가 핵심을 둬야 될 것은 경증에서 중등증, 중증으로 넘어가는 그런 중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뭐라도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 조기에 발견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이제 어떻게든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병상만 2,500배는 늘어났지, 의료 인력은 전혀 없다. 예, 그래서, 중환자 치료가 똑같이 코로나에서 치료제가 없으니까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각 스텝마다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적용하면 훨씬 더 환자의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을 일반 의사나 일반 병원에서 보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좀 더 하이 퀄리티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줘야 된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하기에 지금 현재 벌써 그런 중환자를 보는 여러 중환자의학의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그런 의료진들이 지금 2년이 지나면서 거의 번아웃을 지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미크론이 좀 약해졌고, 그리고 오미크론에 걸림으로써 이제 집단 면역도 생성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역의 완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깔린 것은 무작정 저희가 다 풀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치료제도 조기 투여를 해서 환자들이 나빠지는 것도 막고, 그리고 대부분의 만성 질환이나 여러 가지 그 기저 질환들이 있으면서 그게 악화되면서 환자들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또 조기에 빨리 이런 약제들을 또 투약을 해가지고 사망으로 가는 것들을 좀 막고, 그리고 또 이게 언제 중환자실이 포화가 될지 모르고 또 이 변이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맞춰서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해놨으면 하는 의견도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원이 있는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를 했을 때 이 2,500병상을 사실은 그냥 일반 중환자를 보지 않았던 의사가 사실 중환자 분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돌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컨설트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중환자 컨트롤 타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서 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본격화가 됐다고 하지만 실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은 양만 이제 투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팍스로비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치료 결과나 효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저의 팍스로비드는 임상 연구 시에 증상 발현 3일 이내에 복용하면 89%, 5일 이내는 88%로 아주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연구에서도 보면 임상 투여한 군에서 사망자가 한 명도 안 나왔고, 증상 호전은 1% 정도고요. 거의 90% 가까이 투여받은 분들이 약을 꼭 권유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사망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인데, 그럼 지금 사망하시는 분들은 약을 투여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거든요.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물량은 계속 쌓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투여를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약이 신약이기 때문에 우선 재택관리를 하는 의료진도 작지만 그 의원들이 이 약이 성분명으로 나오면 성분명은 한 가지만 상품명은 수십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에 대한 두려움, 상호작용, 이 약 중에 하나가 리토나빌이라는 약 자체가 농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몸에 오래 머물게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응고제라든지 이런 부정맥약이라든지 이런 약들이 투여될 때 독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의원에서는 저는 검사보다는 치료와 재택관리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재택관리와 약물 처방만 우리가 하게 되면 의원에서 한 수십 명 관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약에 대해서 알게 되시죠. 그리고 투여를 해보니까 경험상 큰 문제가 없으면 아마 적극적으로 투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연령을 낮춰주시고 증상이 나빠지는 분은 의료진이 재량껏 투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면 훨씬 많은 약을 쓸 수 있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아요. 내가 나빠져도 나는 대상이 안 되니까 약을 못 받습니다. 그 두 가지만 해결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을 다 투여할 수 있고, 또 오미크론 유행이 앞으로 한 달 가까이 갈 텐데 그동안에 정부가 구매한 수십만 물량을 들여올 수만 있다면 이 유행은 저는 대부분 분들이 감염이 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면서 집단 면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네. 뭔가 같이 쓰면 안 되는 약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많고 이래서 처방을 하는 사람도 복용하는 사람도 좀 두려움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혹시 추가로 말씀해 네. 주시면. 여러 가지 이제 약물 상호작용이 많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서 금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고지혈증 약제 스타틴 계열이 이제 금기 약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단기간에 중단할 수 있는 약제들, 이제 항응고제 같은 경우도 아주 짧게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하면 일주일 정도 중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잠시 중단할 수 있는 약제를 우선 중단하고 이 약을 먼저 투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면 죄송합니다. 쓰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투여량을 좀 늘리고 또 환자가 악화되는 걸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환자들이 진료를 가서 받지 못하고, 이제 재택에서 이제 관리만 받고 증상이 안 좋아지는데, 의사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 이제 여러 가지가 겹쳐지다 보니까,
실제 응급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문의 전화도 너무 많이 오고 있고요. 실제 확진자의 그런 사망 사고가 이제 있으면서 확진자들을 응급실로 다 받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격리실로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격리실에는 확진자들이 차 있거든요. 항상 대부분 다 차 있고, 그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걸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그냥 응급실에, 너네 그럼 일반 환자처럼 다 봐라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의가 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하고,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이제 뭐 자가격리도 없애고, 뭐 무료 검사도 없애고 하면서, 뭐 영국 같은 경우도 거의 그 위드 코로나, 뭐 미국도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 이런 주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우리 정부도 이제 슬슬 완화 조치를 할까 말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런 일상 회복을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게 방역 지침이 바뀌면서 항상 이제 의료 현장이 힘든 이유가, 국민들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안 돼 있거든요. 교수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들은 너무 무서워요. 지금까지 코로나가 엄청 무섭다고 2년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또 괜찮다고 막 괜찮은 것처럼 계속 매일매일 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인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아서 납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되고, 또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또 일상 회복을 선언할 수 있는 시기가 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일 궁금할 것 같아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정점을 찍는 것을 보고 완화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아까 얘기가 좀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지금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 수가 자체가 적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갑자기 풀게 되면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환자 수가 갑자기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점을 찍고 조금씩 감소하는 그런 단계에서 상황을 여러 가지 판단한 다음에 일상 회복 쪽으로 조금 더 완화하는 조치가 그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지난 11월 달에 저희가 위드 코로나 처음 시행할 때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 피크가 있고 나서 예방 접종률이 좀 이제 저희가 60% 정도 됐으니까 자신 있다 그러고 막 풀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사실 성급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나라들이 잘 아시겠지만, 싱가포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영국 이런 나라에서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3개월 이상 먼저 시행했는데요. 되게 그런 나라들은 이 발생률이 어느 정도 감소되고 나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루 확진자가 100명 수준 정도일 때 위드 코로나를 하고 한 3개월 동안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폭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당시에 아직까지 한 3,500명 피크 찍었다가 2,500명대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오미크론이 와서 하루에 건 20만 명 정도 생기는데, 지금 서지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언제가 피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단계에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는 그런 얘기들이 전문가들의 아마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방역 정책에 관해서는 조금 저는 또 다른 의견이 있는데, 지금 현재 숫자로 하는 방역, 소위 10시 6명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숫자로 하는 방역은 사실 제대로 된 방역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6명이 식당을 가면 100명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10시도 이게 이제 사람을 많이 못 모이게 하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식당을 가든 어떤 이런 시설에 가든지 간에 그 시설에 가서 제대로 된 방역 조치, 양질의 방역 조치만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 방역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를 했을 때 사실은 이게 전파가 기하급수학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보다는 방역의 질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이 오미크론이 좀 감소 추세에 들어가고 방역의 질을 높이면 우리가 두 마리 토끼, 소위 이제 자영업자들의 좀, 힘든 부분, 그리고 방역의 효과 두 가지를 좀 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역 패스가 지금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미접종자가 한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방역 패스는 저는 지금으로선 실효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해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학생 패스 때는 지금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장기간 이게 이제 유지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한 2, 3주 정도는 아마 정점을 찍을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는 이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그 전에 야외 마스크 해제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국민적 동의가 된다면 저는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약간 걱정이 되는 면은 해외에서 일부 BA2라고 스텔스 오미크론이 지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스텔스 오미크론은 약간 오미크론과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전파력이 두세 배 이상 높고 약간 독성이 더 강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는 상태에서 일부 면역을 얻고 또 백신으로 수동 면역을, 그러니까 백신과 감염에 의한 면역을 얻게 되면 대부분 변이에도 대처할 수 있는 슈퍼 면역이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연구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공포심을 가지지 말고 점차적으로 방역 완화의 길을 가면 아마 저는 4월 이후부터는 풍토병화의 그런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부 또 들으시고 이제 백신 패스가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괜히 맞은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 백신을 맞았던 사람이 또 이렇게 가볍게 이 오미크론이나 이런 코로나에 걸려서 넘어갔을 때는 슈퍼 방역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사실은 국민들이 모두 다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노력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미크론에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불안감을 좀 잠재워 줄 수 있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일상으로 나중에 정점을 찍고 돌아가게 되기 위해서는 먹는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보도 좀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민들에게 좀 우리 의료진들이 전하는 그런 말씀들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국민들에게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아프면 오미크론이든 아니든 간에 아프면 병원을 찾아서 의료진을 만나셔서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를 받는 그러한 환경이 됐으면 좋겠고요. 국민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십시오. 뭐 내가 오미크론이라고 아픈데 관리 받는다고 생각한 그 재택 치료 하니까 조금 더 버티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조기에 악화를 발견하고 조기에 조치를 받으시는 게 결국은 중증화를 예방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도 나왔지만 너무 과도한 그런 불안은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정부에게 말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의료가 왜 오미크론 같은 감염병에, 코비드19 같은 감염병에 지금까지 2년 넘게 대응하기가 어려웠던 근본적인 이유를 제대로 이번에 파악을 하셔서 우리 의료가 더 튼튼하게 환자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요게 정리가 되면은 좀 의료를 튼튼하게 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국민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사실은 델타처럼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는 많이 노출이 되지 않았고 다만 오미크론처럼 조금 약한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서 더군다나 백신도 많이 맞으셨고 또 경구 치료제랑 굉장히 좋은 치료제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오미크론에 우리가 부딪혔죠.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드린 대로 만일에 아프면
내가 약을 받을 수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우리 국민들은 증상이 있을 때 본인이 검사하셔가지고 양성이 나오면 그냥 증상이 약하면 집에서 요양하시면 되고, 증상이 조금 나빠지면 가까운 의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거나 조금 입원을 할 수도 있고, 영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마스크를 굉장히 저는 중요시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어떤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게 되면 훨씬 가볍게 앓으시게 돼요. 물론 면역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마스크를 쓰면서 이 방역을 잘 지켜주시고, 정부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알베르 까미의 소설의 페스트에 보면 질병보다 질병이 주는 공포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공포심이 굉장히 이제 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저희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공포심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오미크론 코로나19는 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변이고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변화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대책, 우리의 반응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변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변화해서 대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주는 그런 특징을 잘 살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각자 국민 그리고 의료기관 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알고, 또 과도한 공포를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면, 또 정부나 국민 그리고 의료계가 잘 합의하고 협의해서 대응해 나간다면 아마 조만간에 전은미 교수님이 4월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한 7월이면 완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예, 이상. 네, 현장의 목소리들로 채워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있으니 저는 천은미 교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이 되게 인상 깊은데요. 우리 국민들 정말 고생하셨지만 독성이 강하고 치명적인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피했습니다. 근데 가장 약한 바이러스로 이제 일상화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섣불리 일상화로 가기보다는 정점을 찍고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또 의료계와 합의하고 의료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으면서 혼란을 좀 줄이고 일상화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이었는데 세 분 교수님들의 말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KMATV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